3만 원이면 된다던 그 여자, 그냥 커피 한 잔 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산길에서 그 여자가 조용히 보여준 행동에 제 다리는 풀려버렸고, 이 나이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제 유일한 낙은 매일 아침 계룡산을 오르는 일이었죠. 그날도 언제나처럼 등산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그 여자를 처음 마주치기 전까진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산을 안 타면 숨이 막힙니다. 박도영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말을 되뇌었다. 아내 신영숙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이제 3년. 68세의 박도영에게 계룡산은 그저 산이 아니라 숨통이었다. 퇴직한 공무원의 몸으로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공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 계룡산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박도영.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35년 공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던 그의 생체 시계는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했다. 오늘도 건강하게. 박도영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정사진 속 신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59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는 박도영의 삶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그 구멍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계룡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계룡산 도령 또 출동이세요? 마을 슈퍼 주인 김춘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푸른색 등산복에 큼직한 백팩을 맨 박도영의 모습은 이제 마을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네, 춘배씨. 오늘도 건강하게요. 박도영은 미소로 답하며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다. 마을 슈퍼에서 생수 한 병, 이것이 그의 등산 의식이었다. 그가 다니는 코스는 늘 같았다. 계룡산 신원사 코스.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지만 박도영은 천천히 오르내리며 보통 4시간을 보냈다. 슈퍼를 나서는 박도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춘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예전에 박도영은 동네 통장을 맡아 이웃들의 크고 작은 일에 나서고 노인의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박도영은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는 것 외에는 거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계룡산 입구에 도착한 박도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른 아침 산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한 후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도영씨, 오늘도 일찍 왔네. 중간 지점에서 만난 등산 동호회 회원 장명호가 손을 흔들었다. 박도영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장명호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라는 권유에 몇 번 참석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산의 속삭임이었다. 홀로 산을 오르는 동안 박도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벌써 열흘째 서울에 사는 아들 박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형식적으로 전화하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민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잊은 듯 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서울 집에 가끔 놀러 갔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민망해졌다. 혼자 늙어가는구나. 박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주 TV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다. 모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소위 고독사라는 단어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점점 더 조용해지는 자신의 일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은 동기들과 만나 술자리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임조차 부담스러워졌다.
대화의 주제는 늘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이었고 박도영은 그저 웃으며 맞장 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집에 들어가면 TV만이 그의 말벗이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꺼내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봐, 신영숙. 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산길 중간에 있는 작은 쉼터에 앉아 박도영은 하늘을 향해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오직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쉼터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던 그때였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작은 리어카 하나가 샛길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정 버킷햇을 눌러쓴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박도영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산에서 장사를 하는 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의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여인의 뒷모습에는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저기서 뭘 파는 걸까? 호기심이 일었지만 박도영은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그러던 그때 여인이 돌아섰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박도영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마치 오래전 처음 신영숙을 만났을 때처럼. 박도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검정 버킷햇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맑고 순수했다. 여인은 리어카 위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나가시나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말에 박도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다. 마치 오래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DJ의 목소리처럼. 아, 네. 근데 여기서 장사하시는 건? 박도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웃으며 말했다. 불법이죠? 알아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어서요. 그 말에 박도영은 할 말을 잃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표현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도 매일 산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매일 오르시죠? 계룡산 도령이라고들 하던데. 여인의 말에 박도영은 놀랐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별명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가끔 여기 나와서 보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도 들었고요. 박도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여인의 리어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드립 커피 도구들, 그리고 몇 개의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리어카 한쪽에는 작은 약봉지들도 보였다. 드립 커피 파시는군요. 네, 제가 직접 내린 커피예요. 맛 보실래요? 박도영이 망설이는 사이 여인은 이미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산길에 퍼졌다. 그 향기에 이끌려 박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다. 아저씨, 이 커피 3만 원이면 돼요. 박도영은 귀를 의심했다. 산길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라니.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시죠? 3만 원이라니요. 여인은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다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 말했다. 사람 없는 구간이 있어요. 저쪽이요. 거기서 마시면 더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에게 사람 없는 구간이라는 말은 위험하게 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도영. 자신을 다그치면서도 박도영은 여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화정이에요. 화려할 화, 올바를 정. 근데 지금은 그냥 화정이에요. 김화정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듯했다. 박도영입니다. 돌도 꽃영. 박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밝혔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산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이름을 알려주다니.
게다가 그 여인은 분명 이상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박도영은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그래서 정말로 3만 원인가요? 김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만 원이요. 비싸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박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3만 원이라면 공주식 고급 카페에서도 충분히 많은 금액이었다. 게다가 산속에서 파는 커피라니. 그러나 젊은 시절의 본능이 잠깐 고개를 들었고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자신에게도 문득 모험심이 생겼다. 좋아요. 한번 마셔보죠. 박도영은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냈다. 김하정은 그 돈을 받아들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만요. 제대로 내려드릴게요. 김하정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능숙했다. 물의 온도, 커피 가루의 양, 드립하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예전에 카페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미용실이었어요. 대전에서 제법 큰 미용실을. 김하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러나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요? 박도영은 잠시 주저했다. 낯선 여인을 따라 사람 없는 구간으로 간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러나 김하정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박도영은 자신을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이미 김하정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등산로를 벗어나 작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5분 정도 걸었을까? 앞에 작은 바위 쉼터가 나타났다.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공간이었다. 여기가 제가 말한 곳이에요. 어때요? 좋지 않나요? 김하정은 커피가 담긴 머그컵을 박도영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다. 처음 한 모금을 마셨을 때 박도영은 놀랐다. 커피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이 상황의 비현실성이었다. 68세의 노인이 낯선 여인과 산속 쉼터에서 3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다니. 어때요? 맛있죠? 김하정이 물었다.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요. 하지만 3만 원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하정은 작게 웃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순간이죠. 그녀는 박도영의 맞은편 바위에 앉았다. 초여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들 주위로 작은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숲속의 고요함과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혼자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도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예, 혼자입니다. 이제는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상처를 김하정은 읽어낸 듯 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니까. 이렇게라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에 박도영은 김하정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박도영이 거울에서 자주 보던 자신의 표정과 닮아 있었다. 김하정은 다소 갑작스럽게 박도영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바짝 다가 앉았다. 그녀에게서 커피 향과 섞인 살냄새가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불편함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가 박도영을 안심시켰다. 산에서 만난 인연,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김하정의 질문에 박도영의 심장은 어릴 적 첫사랑을 마주한 듯 뛰기 시작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 낯선 두근거림 뒤에는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김하정의 눈동자 너머 어떤 계산된 냉기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산에서 만난 인연이라. 박도영은 김하정의 질문을 곱씹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산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아내 신영숙도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났고 그 외의 인연들은 모두 직장이나 동네에서 맺어진 것들이었다. 사실 없네요. 산에서 만난 인연이라면 당신이 첫 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도영의 솔직한 대답에 김하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어떤 감정이 살짝 새어나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첫 번째라. 영광이네요. 김하정은 그렇게 말하며 머그컵을 들어올렸다.
박도영도 자신의 컵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짠 소리가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다. 초여름의 숲길은 은은한 녹음으로 가득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스했다. 평범한 오전이었지만 박도영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다. 박도영 씨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김하정의 질문에 박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평범했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붙어서 35년 공직 생활하고 퇴직했어요. 아내랑 아들 하나 낳아 키우고 이제는 혼자 지내고 있고요. 그의 짧은 대답에 김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한 삶이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소설 같은데. 박도영은 김하정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삶이 소설 같다고?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는 삶.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삶. 그것이 소설 같다고? 당신은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박도영의 질문에 김하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화려했다가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김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다. 대전에서 큰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화정 헤어라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꽤 유명했어요. 연예인들도 가끔 오고 잡지에도 실리고. 김하정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졌다. 그러다 IMF가 터졌죠. 1997년. 그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박도영은 그 시절을 기억했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상대적으로 IMF의 타격을 덜 받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미용실도 날아갔고 집도 날아갔죠. 김하정의 이야기는 천천히 풀려나갔다. 박도영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녀는 박도영에게 털어놓는 듯 했다. 남편은 그 후로 술에 빠졌어요. 저는 다시 일어서려고 작은 미용실을 차렸는데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다 가끔 저를 때리기도 했죠. 김하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도영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32이면 아니 됐을 거예요. 김하정의 쓰리라는 과거형 표현에 박도영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미 짐작되는 이야기였다. 아들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김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도영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21살의 아이가 어떻게 심장마비로.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 약을 한꺼번에 먹었더라고요. 박도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김하정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 후로 남편은 더 술을 마셨고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정신과 의사는 조현병, 경계성 정동 장애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끔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김하정의 고백에 박도영은 놀랐다.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니. 그러나 지금 눈앞의 여인은 그저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한 인간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산에 오신 거예요?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병원에서는 답답해서요. 가끔 이렇게 나와요. 커피를 팔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김하정의 말에 박도영은 의구심이 들었다. 병원? 그녀가 입원해 있다는 말인가? 지금은 병원에 계신 건가요? 김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전 성모병원이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대요. 제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박도영은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다. 그러나 김하정의 눈빛은 순수했다.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일 뿐이었다.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가끔 담을 넘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커피를 팔다가 저녁쯤 다시 들어가죠. 아무도 모르게요. 김하정의 대답은 솔직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비밀을 박도영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3만 원인가요? 커피 가격이요. 박도영의 질문에 김하정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순수한 기쁨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건 비밀이에요. 다음에 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이. 박도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낯선 여인과의 대화였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동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김하정의 물음에 박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상식적으로는 다시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게다가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환자와 만남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오고 싶다는 욕망이 솟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하정의 이야기에, 그녀의 슬픔에 이상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일은 생각해 볼게요. 박도영의 애매한 대답에 김하정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컵을 정리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가셔야겠어요. 박도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이면 산을 다 내려와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박도영은 일어섰다. 그러자 김하정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른 느낌이었다. 내일 기다릴게요. 같은 시간에.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도영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김하정 씨. 둘은 함께 숲길을 걸어 등산로로 돌아왔다. 김하정은 자신의 리어카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박도영은 하산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하산하는 내내 박도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방금 만난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이야기, 맑은 눈빛,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함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박도영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집에 돌아온 박도영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했다. TV를 켜도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김하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할 때의 눈빛,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의 간절함이 자꾸만 생각났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박도영은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평생 원칙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그가 어떻게 낯선 여인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인지. 게다가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상식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신영숙,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도영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해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날 밤 박도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김하정도 젊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함께 산을 오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꿈의 끝에서 아내 신영숙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박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면도를 하고 가장 깔끔한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꼼꼼히 빗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늙은이.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박도영은 집을 나섰다. 오늘은 김춘배의 슈퍼에 들르지 않고 곧장 계룡산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계룡산 입구에 도착한 박도영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제 김하정이 있던 자리를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리어카도 검정 버킷햇을 쓴 여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일러서 그런가. 박도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상태였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평소처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면서도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어제 그녀가 나타났던 지점을 지나갈 때는 발걸음을 늦추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김하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제 그 이야기가 다 진짜였을까? 박도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김하정이 들려준 이야기, 대전의 유명 미용실, IMF로 무너진 삶, 21살에 자살한 아들. 그리고 조현병, 경계성 정동장애. 모든 것이 너무 극적이어서 오히려 믿기 힘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다. 어제 그들이 함께 앉았던 바위 쉼터까지 올라갔지만 그곳에도 김하정은 없었다. 대신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바위 옆에 놓여 있었다. 누가 쓰레기를? 박도영은 인상을 찌푸렸다. 계룡산은 늘 깨끗하게 유지되던 곳이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주워들었다. 무의식적으로 열어본 그 안에는 커피 필터, 플라스틱 컵 그리고 병원 명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대전 성모병원 진단명 조현병, 경계성 정동장애, 환자명 김하정. 박도영의 손이 떨렸다. 어제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이다. 명세서의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처방된 약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간 오한이 몰려왔다. 그녀는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남겨두고 간 걸까? 박도영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김하정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명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쓰레기는 산에 버릴 수 없었다. 그날의 등산은 평소와 달리 산만했다. 박도영은 계속해서 김하정의 모습을 찾았고 그녀가 남긴 병원 명세서에 대해 생각했다. 평소라면 정상까지 올라갔을 그였지만 오늘은 중간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도영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명세서에 적힌 성모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성모병원이요? 장대동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에 따라 박도영은 병원을 찾아갔다. 대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성모병원은 생각보다 큰 정신병원이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도영은 잠시 병원 앞에서 망설였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김하정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접수처에서 박도영은 또다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저, 김하정 씨라고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인데. 간호사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가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박도영은 당황했다. 물론 그럴 것이다. 낯선 노인이 환자 정보를 묻는다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아, 네. 그럼 혹시 면회는 가능할까요? 보호자가 아니시라면 면회도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과 병동은 면회 제한이 있어서요.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다. 혹시 김하정 씨가 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적은 없나요? 마지막 질문에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박도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잠시만요. 간호사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얼마 후 중년의 남성 의사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김하정 환자에 대해 물으신다고요? 네. 혹시 그분이 병원에서 가끔 나가시나요? 계룡산에서 그분을 만난 것 같아서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박도영을 옆으로 안내했다. 혹시 언제 보셨나요? 김하정 환자는 사흘 전부터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되어 있고요. 박도영은 놀랐다. 김하정이 말했던 것처럼 가끔 담을 넘어서 산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제 계룡산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파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빠르게 메모를 했다. 혹시 다른 특이사항은요? 어떤 상태였나요? 박도영은 김하정과 나눈 대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물론 3만 원짜리 커피와 사람 없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했다. 그것은 왠지 그들만의 비밀처럼 느껴졌다. 김하정 환자는 투약을 중단하면 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보 감사합니다. 경찰의 계룡산 쪽도 수색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도영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하정이 그에게 보였던 모습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대전에서 미용실을 하셨다던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김하정 씨는 과거 대전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IMF 때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들을 잃는 충격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됐죠. 박도영은 충격을 받았다. 김하정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럼 남편은요?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경화로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김하정은 남편에 대해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남편은 그 후로 술을 마셨고 라고. 김하정 씨는 1999년부터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망상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박도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의 명함을 받아든 박도영은 병원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하정과의 만남,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사실들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버스를 타고 공주로 돌아오는 내내 박도영은 생각에 잠겼다. 계룡산에서 마신 3만 원짜리 커피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혹시 그 커피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그는 특별히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의사가 말한 위험한 행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온 박도영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김하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내일 기다릴게요 라는 마지막 인사. 그날 밤 박도영은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하정과의 대화, 그녀의 손끝, 그리고 어깨 너머로 보였던 커피 리어카 안의 작은 약봉지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디테일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단서처럼 느껴졌다. 진통제? 왜 그런 걸 커피 리어카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별도의 약봉지였다. 그리고 그녀가 커피를 만들 때 무언가를 섞는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때는 설탕이나 크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박도영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동공이 확대되었거나 하는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걸까?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김하정이 남긴 병원 명세서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처방된 약물들 중 일부는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의사의 말로는 그녀가 이 약들을 복용하지 않으면 망상이 심해진다고 했다. 내일도 산에 가봐야 할까? 박도영은 고민했다. 김하정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걱정되었다. 의사와 경찰이 찾고 있다지만 자신이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잠시 후 박도영은 결심했다. 내일 다시 산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만약 김하정이 거기 있다면 그녀를 설득해 병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도 있었다. 박도영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박도영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김하정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꿈은 전날과 달랐다. 김하정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녀가 건넨 커피잔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영씨, 이 커피를 마시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거예요. 꿈속의 김하정이 말했다. 박도영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아내 신영숙이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보. 신영숙의 목소리에 박도영은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신영숙?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박도영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마치 아내가 곁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이후 박도영은 계룡산에 올랐지만 김하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있었던 장소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리어카도 커피 도구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하정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박도영은 병원에 다시 전화했지만 그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는 그들이 함께 커피를 마셨던 바위 쉼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한 번뿐인 만남이었지만 김하정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며칠 후 박도영은 계룡산 입구에서 작은 소동을 목격했다.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김하정을 보게 되었다. 경찰차 옆에 서 있는 김하정의 모습은 처음 봤던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검정 버킷햇도 밝은 표정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 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박도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왜 숨었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만 김하정과 자신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꺼려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여자가요? 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환자였습니다. 한 경찰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근데 사람들한텐 미용사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5만 원을 뜯겼다고 신고하셨어요. 박도영은 놀랐다.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박도영은 더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았다. 김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생기 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저 공허한 표정만 남아 있었다. 경찰 한 명이 김하정의 가방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신분증과 명함들이 나왔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박도영의 명함도 있었다. 이 명함들은 뭐죠? 경찰이 김하정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이분과도 접촉이 있었나요? 경찰은 박도영의 명함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박도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명함이 왜 김하정의 가방에 있는 걸까? 그는 명함을 준 적이 없었다.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날 그가 바위 쉼터에 앉아있는 동안 김하정이 그의 지갑을 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도영은 항상 지갑에 몇 장의 명함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아직도 퇴직 전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선택했던 건가? 박도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허름한 등산복, 말 없는 표정, 외로워 보였던 노인의 얼굴. 그가 김하정의 타겟이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갑자기 그를 쳐다보았다. 박도영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저기요? 잠시만요. 경찰이 그를 향해 걸어왔다. 박도영은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경찰을 맞이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이 명함의 주인이신가요? 박도영 씨? 경찰은 그의 명함을 보여주었다. 박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명함입니다만. 이 여성을 아십니까? 경찰은 김하정을 가리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박도영은 순간 망설였다. 김하정을 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까? 그녀와의 만남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도 어떤 식으로든 연루될까 두려웠다. 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커피를. 아, 그러셨군요. 혹시 이 여성에게 돈을 주신 적이 있나요? 네, 커피 값으로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다. 다른 특이사항은요?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은 없었나요?
박도영은 잠시 생각했다. 김하정과의 대화, 그녀의 슬픈 이야기, 그리고 사람 없는 구간에서의 시간들.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박도영은 거짓말을 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만 김하정의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군요. 혹시 이 여성이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단골이었거나 사전에 조사된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라는 단어가 박도영의 귀에 메아리 쳤다. 자신도 피해자였던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받은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하정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때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박도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김하정의 눈에는 그가 전에 보았던 따뜻함과 슬픔이 아닌 공허함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경찰의 말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는 다시 돌아보았다. 김하정은 이제 경찰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경찰차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박도영은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병원에서 도망친 정신질환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기대했다니. 게다가 그녀는 그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었다는 이야기도 자살한 아들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도영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산행은 포기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집에 돌아온 박도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김하정과의 만남을 곱씹었다.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김하정의 타겟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경찰의 말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면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 그때 박도영의 눈에 아내의 영정사진이 들어왔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김하정은 외로운 노인들을 노린 것일까?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노인. 바로 자신 같은 사람들. 그 생각에 박도영은 더욱 우울해졌다. 자신의 외로움이 그렇게 쉽게 들통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누군가가 이용했다는 사실이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김하정을 향한 연민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슬픔은 진짜였을 것이다. 그녀도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박도영은 아침 일찍 계룡산을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버스를 타고 다시 대전 성모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여기 온 박도영입니다. 김하정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접수처에서 그는 전날 만났던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박도영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제 김하정 환자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계룡산에서 발견했더군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김하정 씨의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환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박 선생님이 직접 접촉했던 사람이니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차를 한 잔 내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하정 씨는 정말로 대전에서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화정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했죠. 실제로 꽤 성공했었습니다. 박도영은 놀랐다. 그녀의 이야기 중 일부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IMF 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아들이 자살한 것도 사실입니다. 21살이었죠.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의사의 말에 박도영은 더욱 놀랐다. 김하정이 들려준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김하정 씨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었고 나중에는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죠. 특히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한 이후로는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한 것은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새로운 증상입니다. 김하정 씨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커피를 판다는 망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커피가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험한 약물 같은 것을 섞지는 않았나요? 박도영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요구하는 돈이 문제였죠.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올라갔어요. 최근에는 50만 원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들을 골랐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김하정 씨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그녀의 말로는 그들이 가장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도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외로움이 그렇게 쉽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김하정 씨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약물 조절과 심리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에요. 조현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김하정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김하정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시죠?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김하정 씨는 약물 조절 중이라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상태가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박도영은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나중에 김하정 씨가 안정되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가 동의한다면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박도영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주었다. 그는 병원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다. 김하정과의 짧은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왠지 허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도영은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렇게 김하정에게 집착하는 걸까? 그녀는 분명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도 외롭고 그녀도 외롭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공통점인지도 모르지. 박도영은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신영숙, 나 너무 외로웠나 봐. 그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강하게 버텨왔던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박도영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매일 아침 계룡산을 오르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생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하정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성모병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박도영은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는 아직 김하정 씨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점차 김하정과의 만남이 그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도영 씨 맞으신가요? 성모병원 김민석 의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하정 환자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네요. 박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다. 정말인가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김하정 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도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불안감까지. 그녀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박도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면도를 했다.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그는 김하정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성모병원에 도착한 박도영은 접수처에서 김민석 의사를 찾았다.
의사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김하정 씨는 지금 정원에 있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박도영은 의사를 따라 병원 정원으로 향했다. 가을로 접어든 정원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검정 버킷햇이 아닌 하얀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화정 씨, 손님 오셨어요. 의사의 말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하정이었다. 그러나 박도영이 계룡산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얼굴은 더 편안해 보였고 눈빛은 더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박도영 씨. 김하정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박도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세요.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도영은 천천히 김하정의 옆에 앉았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제 이름을. 김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계룡산에서 만났잖아요. 3만 원짜리 커피를 드셨던 분. 박도영은 김하정의 말에 놀랐다. 그녀가 그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때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하던데. 사실은 다 기억해요. 당신과 나눈 대화, 그리고 제가 한 행동들까지. 김하정의 솔직한 고백에 박도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박도영 씨.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외로워 보여서.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도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억누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데도 여기 오셨네요. 김하정의 말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왜 여기 왔는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이 궁금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모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도 섞여 있었는지. 김하정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과 자조가 섞인 웃음이었다.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미용실을 운영했던 것, IMF로 무너진 것, 아들이 자살한 것. 그건 모두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듯이 말한 건 거짓말이었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박도영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김하정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저는 심리 상태에 따라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더 심해지죠. 그날은 약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째였어요. 그럼 그날 커피에 무언가를 섞지는 않았나요? 박도영의 질문에 김하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정말 그냥 커피였어요. 제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죠. 제 방식으로요. 3만 원을 받고요. 박도영의 말에 김하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뭘 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요. 침묵이 흘렀다. 가을 바람이 정원의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하정 씨, 미용실 운영하실 때 어땠나요? 행복하셨어요? 박도영의 뜬금없는 질문에 김하정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머리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했죠. 김하정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미용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저는 공무원 생활이 그랬습니다. 딱히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도울 때 보람을 느꼈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시간들, 그리고 각자가 겪었던 상처들까지. 그것은 마치 계룡산에서의 대화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였다. 박도영 씨, 제가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아요? 김하정의 질문에 박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정말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 말수가 적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당신은 저와 닮았다고요. 닮았다고요? 네, 우리 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당신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방식이었고
저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식이었어요. 김하정의 말에 박도영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김하정 씨,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치료를 받을 거예요. 조현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미용실을 다시 열고 싶어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김하정의 꿈에 박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아직 꿈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응원합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도영 씨는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박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고 합니다. 노인회도 다시 나가고 동네 일에도 참여하고요. 아내가 떠난 후로 너무 제 안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김하정은 그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잘 될 거예요. 박도영 씨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의사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도영이 일어서려 하자 김하정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3만 원이었을까요? 박도영도 늘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김하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어요. 3만 원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아들은 다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김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영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죄책감이었군요. 네, 어리석은 죄책감이었죠.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3만 원을 줬더라도 아들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건 오랜 시간 쌓인 우울증 때문이었으니까요. 김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도영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당신에게 3만 원짜리 커피를 팔았을 때 정말로 그 가치가 있었나요? 박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 커피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하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때 김민석 의사가 다가왔다. 면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하정도 함께 일어섰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김하정의 질문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박도영이 돌아서려 할 때 김하정이 불렀다. 박도영 씨, 다음에 오실 때는 커피 한 잔 사오세요. 이번엔 제가 3만 원 내드릴게요. 김하정의 장난스러운 말에 박도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손을 흔들며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도영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김하정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스 창밖으로 가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황금빛 들판, 그리고 맑은 하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박도영은 오랜만에 감사함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집에 돌아온 박도영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신영숙, 오늘 나 좋은 일 있었어. 그는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사진을 거실 탁자에서 침실로 옮겼다. 아직 완전히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박도영은 조금씩 변화했다. 계룡산을 오르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노인의 모임에도 나가고 동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끔은 서울에 사는 아들네에 연락을 해서 손자 민수의 소식도 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는 대전 성모병원을 방문했다. 김하정과의 대화는 그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민석 의사가 박도영을 불렀다. 박 선생님, 김하정 씨가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선생님의 방문이 큰 도움이 됐어요. 김하정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박도영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김하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다. 그녀의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나요? 가족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회보장제도로 일부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김하정이 퇴원 후에 어디서 지낼지 궁금해졌다. 퇴원 후에는 어디서 지내게 되나요?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주거를 찾아주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박도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김하정의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도영은 평소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그는 김하정에게 퇴원 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가 몇 군데 소개해줬는데 대부분 요양원이나 공동생활 시설이더라고요. 김하정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시설에 갇히는 것이 두려운 듯 했다. 저는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요. 그리고 다시 미용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작게요. 그녀의 소박한 꿈에 박도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며칠 동안 무언가를 결심하기 위해 고민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김하정 씨 제안이 있습니다. 박도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김하정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금 비어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김하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김하정 씨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월세는 형편되는 대로 내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김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저 제안일 뿐이니까요. 김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도영 씨.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김민석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박도영의 제안을 검토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박도영의 진심과 김하정의 의지를 확인한 후 동의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하정 씨의 약물 복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도영과 김하정은 동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퇴원 당일 박도영은 자신의 차를 끌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주 드라이브를 했었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거의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김하정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준비됐나요? 박도영의 물음에 김하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면 됩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공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김하정은 감격에 찬 표정이었다. 오랜만에 자유롭게 바깥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박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기분이 좋았다. 공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도영이 말한 원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박도영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다. 여기에요. 크진 않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할 거예요. 박도영이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다. 문 맞은편에 큰 창문이 있어 방 안이 밝았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 그리고 간단한 주방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은 정말 제가 꿈꿔왔던 방이에요. 김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녔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도영은 방의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법부터 주변 편의시설까지. 김하정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우선은 안정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 미용실에 취직해볼까 해요. 처음부터 큰 곳은 무리고 작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현실적이고 차분했다. 제가 아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것은 남녀 관계도 단순한 친구 관계도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특별한 관계였다. 처음 한 달은 김하정의 적응기였다. 그녀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박도영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김하정이 혼란스러워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박도영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김하정은 지역의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다. 미용실 원장에서 미용사로 돌아간 것이지만 그녀는 만족해했다. 다시 가위를 들고 사람들의 머리를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박도영 씨,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 김하정은 기쁜 표정으로 박도영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첫 월세예요. 그리고 이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박도영은 선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멋진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에 그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립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하정의 진지한 표정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했다. 세 달이 지나고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 박도영과 김하정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다. 그들은 가끔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했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하정은 박도영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가 있었다. 와, 정말 근사하네요. 박도영은 김하정의 요리를 맛보았다. 그리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준 음식이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공무원 시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식사를 하며 김하정은 박도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직장 생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까지 들려주었다. 신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김하정의 말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도 제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할 거예요. 박도영의 말에 김하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김하정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원장님이 저보고 분점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오픈하는 작은 지점이래요. 김하정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기회였다. 정말 축하해요. 당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거군요.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화정 헤어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하정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박도영은 진심으로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영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요양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심코 지원서를 작성했다. 자원봉사라. 괜찮을까? 박도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했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2번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박도영은 김하정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박도영 씨는 듣는 걸 잘하시니까요.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박도영은 요양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했다. 그가 담당하게 된 병동에는 치매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도영이 인사를 건넸을 때 그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커피 3만 원이에요. 그 말에 박도영은 깜짝 놀랐다. 그 말은 분명 김하정이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그저 웃기만 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이분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세요. 가끔 들은 말을 따라 하시곤 해요. 박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인연의 끈을 느꼈다. 마치 우연히 들은 그 말이 그와 김하정을 연결해 준 것처럼. 그날 저녁 박도영은 김하정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요? 그 노인분이 3만 원이에요 라고 하셨다고요? 김하정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도 그런 우연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날 계룡산에 간 것, 박도영 씨가 그곳을 지나간 것,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까지. 맞아요. 모든 것이 우연인 듯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과거의 아픔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듬해 봄, 김하정은 드디어 자신의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 이번에는 화정 헤어가 아닌 새봄 헤어라는 이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김민석 의사도 대전에서 축하하러 왔고 박도영도 자리를 빛내주었다. 축하합니다, 김하정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도영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김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박도영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미소였다. 개업식이 끝난 후 김하정은 박도영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머그컵이에요. 공방에서 배워서 만들었어요. 머그컵 바닥에는 작게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도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머그컵으로 마시는 커피는 얼마인가요? 이젠 무료예요. 우정의 가치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매길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계룡산에서의 만남은 이제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그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눴던 대화, 마셨던 커피, 그리고 시작된 인연. 김하정 씨,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제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만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인연이 됐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긴 미소였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특별한 관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박도영의 제안에 김하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 사람 없는 구간 말고 여긴 모두가 보는 곳에서. 그들은 함께 웃으며 카페로 향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새해가 흘렀다. 박도영의 나이 71, 김하정은 60. 두 사람의 인생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봄 헤어는 이제 공주에서 꽤 알려진 미용실이 되었다. 김하정의 따뜻한 인품과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단골 손님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물론 아직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약을 받아가고 상담을 받았지만 증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박도영은 요양병원 자원봉사를 계속하며 동네 노인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이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주변에는 늘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김하정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웠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동반자였다. 도영씨, 오늘도 산에 가세요? 아침 일찍 미용실로 출근하는 김하정이 집 앞에서 박도영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계룡산을 오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 오늘도 갑니다. 화정씨는 일찍 출근이네요. 네,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5시에 올라가서 6시 30분에 내려오시죠? 박도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김하정은 그의 일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제가 요리할게요. 오랜만에 함께 식사해요. 좋습니다.
7시에 갈게요.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계룡산은 여전히 박도영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아내 신영숙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김하정과의 인연이 시작된 곳. 그는 매일 같은 코스를 오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등산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다. 1년 전부터 그는 계룡산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작은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가서 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도영 씨, 오늘도 커피 가져오셨네요. 산에서 만난 장명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네, 오늘은 김하정 씨가 특별히 내려준 커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박도영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장명호에게 건넸다. 그는 그동안 만난 등산객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제는 커피 도령이라는 새로운 별명도 생겼다. 이야, 정말 맛있네요. 역시 미용실 원장님이 내린 커피는 다르군요. 장명호의 말에 박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김하정의 커피 맛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3만 원짜리 커피에 얽힌 사연을 알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제가 못 깎아주고 모시는 이유가 있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제 박도영은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건넬 때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감정을 조금씩 나눠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일종의 치유 과정이었다. 치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김민석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박도영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다. 산에서 내려온 박도영은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요양병원 자원봉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박도영은 익숙한 병동으로 향했다. 그가 담당하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박도영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산책을 도왔다. 그 중에는 예전에 3만 원이라고 말했던 그 노인도 있었다. 그 노인은 이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박도영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박도영은 허리를 숙여 노인의 눈을 바라봤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도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원봉사를 마친 후 박도영은 시장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다. 김하정이 요리한다고 했지만 그도 뭔가 준비하고 싶었다. 과일과 디저트, 그리고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골랐다. 도영씨, 어서 오세요. 저녁 7시 김하정은 반갑게 박도영을 맞이했다. 그녀의 원룸은 이제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와인이랑 과일 가져왔어요. 와, 정말 고마워요. 저는 불고기 전골 준비했어요. 도영 씨가 좋아하는 거죠? 박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김하정은 그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불고기 전골의 냄새가 좋았고 맛도 훌륭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다. 요즘 미용실은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제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했어요. 젊은 친구라 활기가 넘치네요. 김하정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2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고 미용실도 조금 확장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신감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였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떠세요? 좋아요. 오늘 그 노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마워요 라고요. 박도영은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김하정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정말 대단해요. 도영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에요. 박도영의 겸손한 대답에 김하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어준다는 것. 제가 그걸 도영 씨에게서 배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밖으로는 가을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영 씨, 이제 3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만난 지. 김하정의 말에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인생은 크게 변했다. 3만 원짜리 커피는 정말 가치가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화정 씨, 내일 공연 보러 가실래요? 공주 문예회관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겨보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같았다. 밤이 깊어갔고 박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문 앞에서 헤어지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었다. 화정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저도요. 도영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도영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아내 신영숙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신영숙,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는 속삭였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영은 평소와 같이 계룡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통이 들려 있었고 백팩에는 작은 종이컵들이 가득했다. 그는 계룡산 입구에 작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프리커피라는 팻말을 세웠다. 등산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무료입니다. 박도영의 밝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다. 와,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한 등산객이 말했다.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가 내려준 특별한 커피예요. 원래는 3만 원인데 오늘은 무료로 드립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그의 농담에 반응했다. 그들은 박도영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룡산 커피 도령의 소문은 점점 퍼져갔다. 매주 토요일 아침 박도영은 계룡산 입구에서 무료 커피를 나눠주었다. 때로는 김하정도 함께했다. 그녀는 산에 오르는 여성들의 머리를 간단히 매만져 주거나 스타일링 팁을 알려주었다. 이런 봉사활동이 도영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한 등산객이 김하정에게 물었다. 아니요, 도영 씨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하는 거죠. 김하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박도영을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작은 봉사는 계룡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특히 혼자 산을 오르는 노인들은 이 자리에서 잠시 쉬어가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화정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날 박도영이 물었다. 김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가 나눠주는 건 커피만이 아니잖아요. 관심이고 대화고 따뜻함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이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계룡산 커피 도령과 새봄 헤어 원장의 이야기는 공주 지역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지역 신문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고 가끔은 멀리서 온 등산객들도 그들의 커피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도영 씨,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김하정이 물었다. 박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그 상처를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큰 치유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화정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요?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에요. 박도영의 제안에 김하정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가족 모임인데. 물론이죠. 당신도 이제 제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요. 김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고마워요, 도영 씨.
정성껏 준비해 갈게요. 그날 저녁, 박도영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박준혁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손자 민수. 그리고 특별한 손님으로 김하정이 함께했다. 아버지,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박준혁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요즘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가 봐. 화정 씨 덕분이죠? 박준혁의 말에 박도영과 김하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김하정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고 특히 손자 민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화정 이모, 미용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머리 좀 멋있게 해주세요. 민수의 말에 김하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언제든 와. 특별 서비스 해줄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도영은 문득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사진은 거실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중앙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었다. 신영숙 보고 있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박도영은 김하정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김하정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가족의 의미는 더욱 특별했다. 내일 봐요, 화정 씨. 네, 내일 봐요. 좋은 밤 되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하겠다는 약속 같았다. 3만 원짜리 커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관계가 되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룡산의 산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매일 그 길을 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그 길은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치유되는 공간이 되었다. 치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큰 치유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3만 원짜리 추억을 들려주세요.